며칠이라고요? 183일. 무제한 납세주의라고 하고, 비거주자의 정의는 쉬워요. 거주자 외의 자를 이제 정의를 하고,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어요? 국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어요? 당연히 국내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죠. 근데 이제 시험에 오답으로 나온 게 국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게 오답입니다. 근데 왠지 비거주자 느낌이 국외 소득가 국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가 된다라고 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내국인, 외국인이란 말을 쓰면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내국인이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고, 아까 박항서 이야기 하다가 좀 말하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에 이제 무엇이 달궈졌냐면, 박항서의 그 과거 우리나라에서 텃세를 당했던 그런 동영상이 좀 있어요. 박항서가 원래 그 오대양 그 감독 있잖아. 히딩크.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히딩크 이후에 이제 박항서가 이제 감독으로 들어왔다가 쫓겨나요. 몇 개월도 안 하고,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텃세에 밀려서 떠나가요. 텃세에 밀려서 떠나가가지고 박항서가 베트남 가서 이제 되게 성공한 케이스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박항서가 떠나갈 때의 그런 다큐멘터리식으로 누군가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박항서 인터뷰도 나오고 막 그래요. 박항서가 되게 괴로워하는 그런 표정을 막 지어요. 내가 뭐 국가 축구를 뭐 어떻게 하려다가 쫓겨났는데 내용은 뭐냐? 박항서가 성공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박항서에게 세금을 댄다. 이런 글 때문에 글이 올라왔어요. 댓글에 막 난리를 쳤어요. 대한민국에 해준 게 뭐 있는데 박항서에게 세금을 떼느냐. 막 그런 글부터 해서 막, 왜냐면 왜 세금을 떼냐. 요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근거로 했더니 어느 사람이 딱 밑에 글을 적어놨더라고. 우리나라 그 세법 중에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서 외국에서 세금을 내면 그 금액만큼은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안 내니까 박항서는 아마 세금을 크게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글을 그 내용이 뭐냐면 외국에서 100만 원을 냈고 우리나라에서 120만 원 내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120만 원만큼 내는 게 아니라 20만 원만큼만 내요. 그게 외국 납부한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거꾸로 외국에서 120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100을 내라고 하면 외국에서 20만 원 여유 남았죠. 그거는 2월 공제가 가능해요. 몇 년까지 가능하냐면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박항서는 아마 비거주자일 거야. 그러니까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가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항서 가끔씩 보면 국내에 들어가고 안정환하고 인터뷰하면서 무슨 쇼프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나왔죠. 그때 돈 벌 거 아니에요. 그거만 과제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제 생각. 왜냐면 박항서는 비거주자니까 주소가 분명히 베트남에 있지 않을까. 인생 요번에 또 베트남 또 축구 또 히트 쳤죠. 내가 봤을 때는 박항서는 베트남의 영웅이에요. 국내에 굳이 안 와도 되지. 들어오면 또 족보 꼬여요. 내가 봤을 때는. 기존에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또 박항서 괴롭힐지도 몰라요. 나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영원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인생의 여유를 즐기면서, 박항서 영웅 취급받는데 굳이 뭐, 맞죠? 차 감독 있죠, 차 감독. 그냥 독일이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 와서 생각으로 빛을 못 봤던 그 부모님 세대에서는 차 감독이 진짜 영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영웅. 지금으로 치면 손흥민이죠. 손흥민 영웅이죠. 영웅. 그 나라의 영웅. 손흥민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 골대에서 자기 골대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가서 골 넣은 거 봤어요? 와, 소름 끼치네. 소름 끼쳐. 그 정도면 영웅 되고 저 받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난 처음에 이 친구가 뭐지? 이렇게 했었는데 박지성 맞죠? 박지성 다음에 이은 저도 저 축구를 그렇게 잘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대단한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중과세 보완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는 걸 이중과세라고 해요. 이중과세 보완으로 나오는 제도는 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보완의 제도입니다. 이중과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과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박항서 떠올리면 시험 칠 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중과세 조정에 관련된 것이 세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외국납부세액공제고, 하나는 배당가산액이라고 있어요. 배당가산액. 그거랑 요거랑 답이 두 가지예요.
이중과세 조정에 관련된 거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하나랑 배당 어쩌고 배당 어쩌고 그거. 지금은 이중과세 조정으로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납세 의무자 단체, 요거는 좀 시험에 안 나요. 납세 의무자가 지금 여기도 납세 의무자, 근데 여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고, 내국인, 외국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오답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외국인이 거주자, 비거주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요거 좀 추가 좀 시킬게요. 여기에 하면서 조금 추가를 시킵시다. 여기 이렇게 내국인, 외국인은 판단 기준에 아니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국인 또 외국인 또 둘 다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 갔어? 글자체가 없어졌네. 이렇게 하나. 이거 하나 좀 추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은 판단 기준에 대해 시험 문제에 이제 외국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면 거주자 어쩌고저쩌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납세 의무자 단체 요거는 좀 CX 쪽입니다. 시험에 안 나요. 설명은 해드리되 뭐 그냥 더욱더 가볍게 들으세요. 단체가 돈을 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커피숍을 운영할 수가 있고 1일 찻집 1일 찻집, 추억의 1일 찻집. 요즘 잘 안 하긴 안 하는데 1일 찻집 1일 호프 땡글땡글해지는 선민 씨와 주희 씨의 눈을 보면 처음 들어보는 단어다. 제 대학생 때는 어느 동아리든 다 하던 그런 제도인데 거기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면 그럼 돈을 벌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세금을 때릴 것이냐 이 이야기예요. 만약에 단체가 법인을 설립해서요. 등기하면 법인 설립되잖아요. 법인 설립해버리면 법인세 내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법인이 설립 안 하면 그럼 이렇게 표현하죠. 법인이 아닌 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세를 어떻게 때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때리냐면 만약에 그 번 돈을 개개인이 다 나눠 가지면 개개인에게 때려버려요. 그렇게 하고 소득 분배를 한다면 소득 분배를 안 하면요.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그 단체를 1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고 인식하고 그 단체에 때려버려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득 분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의 분여자라고 표현할까? 분여회라고 하나요? 분여회에 보면 그 재활용 같은 것도 판매하고 이러면서 소득이 생기죠.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만약에 법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입주하면서 예수금 같은 거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아파트 회계에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에 보면 보유하고 있는 돈이 되게 많죠. 그 돈이 무엇을 남기냐면 이자 소득 같은 걸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 자체 하나를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봐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봐가지고 그냥 하나를 거기에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소득 분배한다는 말은 만약에 100만 원 나눠 가지면 진현 씨는 10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고 설아 씨도 10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고 나도 내 원래 있는 사업 소득하고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또 과세를 이렇게 식으로 개개인의 과세를 한다 뜻이고 얘는 그냥 그 자체를 300만 원 다 가진다고 치고 과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런 식이에요. 과세 기간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하는데 소득세는 그냥 요게 원칙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예외는 두 가지예요. 부가세에서 예외는 개업이나 폐업이 예외였거든요. 개업이나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예외였는데 왜 그러냐면 부가세의 주인공은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장이 원칙이에요. 사업장의 폐업을 소득세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의 폐업이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또 나의 또 다른 폐업은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상황.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출국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단어도 답은 돼요. 그러니까 입국도 답이 되고 출생도 답이 되는데 책에는 시험에는 무조건 이 두 단어밖에 안 나와요. 그런 친구들 있죠. 태어나자마자 하이라이트 받고 돈을 벌 수 있잖아. 그럼 그때부터 소득세 출발이에요. 그리고 출국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죠. 유승준이가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오면 그 친구는 지금은 비거주자겠죠. 들어오면 이제 거주자가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세금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되는 거. 지금 유승준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튕겨나갔고, 지금 또 튕겨나갔던 친구 중에 신정환 또 따지고 보면 도박으로 해서 한번 들어오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다시 좀 튕겨나간 케이스고, 갔다가 돌아온 친구들도 많죠. 강호동 또 세법에 뭐 세금에 탈루됐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 강호동 따라다니는 그 이수근 또 도박이었죠. 도박에 다시 돌아왔고 막 이랬는데 못 돌아온 친구도 있고 돌아온 친구도 있고, MC몽도 못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노래로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실제 얼굴은 안 비치잖아. 그러니까 용기가 있느냐 뭐 없느냐의 차이인지 뭐 연줄이 있는지 없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왜 못 돌아올까 그런 생각도 해요. MC몽 같은 친구도 뭐 이 발치해가지고 뭐 군대를 안 가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군대 안 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걔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부각이 된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군대 안 가려고 한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돌아와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가려고 했던 이유 충분히 이해가요. 많은 연예인들이 군대 갔다가 사라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도. 사라졌다는 게 죽었다는 게 아니고, 군대 갔다 오니까 가장 그 대표적인 친구 이름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우리 베가본드 주인공 누구죠, 남자? 이승기. 이승기도 군대 갔다 오니까 별로지 않던가? 아, 괜찮던가? 군대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찍은 게 뭐 손오공인가 비슷한 거 찍었잖아요. 아, 진짜 못하더라고, 연기를.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 아, 원래 못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얼굴도 더 커졌고, 몸도 막 근육질이고, 막 얼굴도 막 그게 아저씨처럼 변했잖아. 그전에는 좀 귀여움상이었는데, 점점 아저씨처럼 변하니까. 군대 갔다 와서 연예인 생활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연예인들 되게 많아요. 이휘재도 그래서 군대 되게 늦게 갔어요. 이휘재 세상이었잖아, 그때가.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면서, 일로 가면 케이스 하면서 이휘재 판이었어. 그때 바람판이었는데, 군대 갔다 오면서 되게 사그러졌어요. 되게 인기가 사그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난 이해가, 걔가 왜 MC봉이 군대 안 가려고 바락바락 거리는지는 충분히 이해가요. 내 같은 사람이 군대 안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죠? 이해가요. 연예인들은 자기 인생의 피크인데, 박찬호가 해외 가고 군대에 대해서 되게 불거졌잖아요. 박찬호가 군대에 왔을 때 이야기야. 그때 걔를 보좌했던 조교 출신 병사를 내가 알거든. 그게 박찬호가 군대에 있을 때 생활을 이야기해 주는데, 가관이더라. 특별대회 해줘요. 어쩔 수 없어요. 이해가요. 그때가 피크인데.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피크. 이해가는데, 못 들어와. 왜 이야기 왜 하지? 출국. 유승준. 참, 걔는 진짜 그 동영상 보면요. 당당하게 돌아왔다가 못 돌아옵니다 하고 국세청에 딱 이렇게 하니까, 국세청 이야기가 누가 병무청에서 이야기하나? 딱 이야기하니까 당당하게 돌아가요. 흥! 하고 돌아가요. 그게 끝이에요, 끝. 진짜 당당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되게 방송도 그 이유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 가가지고 외국에 생활하는 거 막 찍고 막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못 들었죠.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7월 31일 폐업하였다.
과세 기간은 답은 1월 1일부터 이게 답이야. 이런 문제 나왔어요, 진짜로. 답은 이게 답이에요. 사망하고 출국을 제외하고는 폐업하고 개업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왜요? 7월 31일 이후에도 소득은 발생돼요. 맞죠? 사업 소득만 발생 안 할 뿐이겠지. 자기가 뭐 취업을 했다라면 근로소득이 발생되겠죠. 그럼 사업 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합해서 세금을 때리게 되는 것이 되겠죠. 납세지입니다. 거주자는 정의가 주소가 있는 자죠. 납세지는 주소죠.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죠. 183일 이상 거소지니까 거소지가 답이 되겠죠. 되게 간단하죠. 근데 비거주자의 정의는 거주자 외의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답은 이제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뭐가 되냐면 돈 버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 버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죠. 맞죠? 또 돈을 어디서 벌어요? 어디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버는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그럼 그 회사가 비거주자의 납세지가 되는 거죠. 시험에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틀린 말입니다. 주소지가 비거주자의 납세지라고 하면 비거주자가 이미 아니게 되는 거지. 맞죠? 저는 사실상 제2 외국어를 못해요. 외국어를 못해서 외국인을 만나면 항상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하면서 이제 끝나야 돼. 전부 다 단어로 대화를 해. 근데 이제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2개국어가 아니라 3개국어, 4개국어까지 해내시는 분들이 있죠. 대단합니다. 우리 울산에 특히 비거주자 되게 많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맞죠.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사고 있는 동네도 있죠. 저기 온산 쪽이나 야암동 쪽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경주 외동 쪽에도 외국인이 되게 많이 살죠. 맞죠. 마트도 외국인만 쓰는 술집이 따로 있죠. 마트. 우리 울산에는 약간 이렇게 외국인이 좀 많은 동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산도 좀 그렇고, 맞죠? 울산이 더 확장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부산처럼. 여건은 다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팍 커지지가 않을까? 울산 고속도로 톨게이트 자체가 또 되게 허술하죠. 그죠? 살짝 한번 지나가 버리죠. 그렇게 좀 화려하지가 않아요. 울산은 이상하게. 울산이라는 동네는 되게 크게 부각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침체되는 느낌? 저는 울산 토박이라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좀 복잡하죠. 원래 책에는 사근 연기 2배 사근 연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이 둘이 친구예요. 이 둘이 색깔 보시면 이 둘이가 같고 이 둘이 같고 이 둘이 같죠. 이렇게 세 개로 조금 묶을 수가 있어요. 묶을 수가 있고 대부분에 한번 보면 사업소득만 먼저 보면 사업소득 마이너스 비과세 분리과세는 총수익금액 이렇게 되죠. 비분 총수익금액, 비분 총수익금액, 비분 총수익금액, 비분 총수익금액, 비분 총수익금액이라고 책에는 나와요. 그런데 제가 요 글자만 2개 꺾었어요. 얘를 총수익금액이라고 해도 되고 총급여라고 해도 되고 홈택스에는 총수익금액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나온 서식지죠. 원천징수 이행상한신고서에 보면 총급여라고 나와요. 즉 총수익금의 이꼴은 총급여예요. 즉 사업소득에서 비분을 빼고 나면 총수익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다 동일한 사항이에요. 다 동일한 사항. 총수익금액과 총수익금액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번돈이에요. 번돈. 판돈이라고 할까요? 판매한 돈을 총수익금액이라고 하고 우리는 통상 세금 계산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1번.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1번은 얘가 1번입니다. 얘가 총급여액. 실제적인 얘 총급여액 번호는 21번이라 되어 있어요. 21번. 이렇게 1번. 21번.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근데 이 글자와 이 글자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 다 똑같죠?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죠? 금액이.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말은 천지차이에요. 빼기가 몇 개나 있냐면 3개나 있어요. 사업소득 10억,
사업소득 금액 1억.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사업소득은 실제적으로 10억이었는데 가운데 비과세, 분리과세 빼고 필요금기 빼고 나니까 사업소득 금액은 1억이 된 거죠. 9억만큼이 빼기로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수익 금액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그 다음 우리가 손익계산서 두 번째 단계가 뭐죠? 매출 원가. 그 다음 또 나중에 매출 총액 나오고 나서 또 뭐 빼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 두 개를 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들었죠? 박 과장, 그거 경비 처리했어? 박 과장 저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했는데요. 아, 내가 아까 경비 처리해라 했잖아.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했는데요. 다음부터 경비 처리해?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했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재무회계에서는 판관비라고 하고, 소득세에서는 경비라고 하고, 필요경비라고, 법인세에서는 송금이라고 해요. 세 개 가지가 뜻이 거의 비슷한 건데, 이름만 달라요. 총수익금액, 재무회계에서는 매출액이라고 하고, 소득세에서는 총수익금액이라고 하고, 법인세에서는 입금이라고 해요. 벌어들인 돈, 입금. 그래서 법인세는 입금, 송금이라고 하고, 소득세에서는 총수익금액 필요경비라고 해요. 알겠죠? 필요경비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나 매출 원가 등을 필요경비라고 한다. 이걸 빼고 나면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한대. 제가 생각하는 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얘입니다. 대충 저는 요거 딱 보면 세금이 얼마인지 벌써 나와요. 요거의 10%. 저는 대충 막 그렇게 생각해요. 요 뒤에도 뭐 있냐고요? 세액공제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국민연금 빼고, 뭐 건강보험 빼고,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 빼고, 뭐 다 빼고 하지만 결론은 여기서 세금이 거의 다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숫자가 사업소득금액이에요. 그럼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세금이 대충 얼마 계산된다고요? 500만 원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세금이 100만 원 났다. 그 사람은 중간 연말정산이나 나머지들을 너무 잘한 거예요. 정말 세테크를 잘한 케이스야. 이 사람이 5천만 원 나왔는데, 내 예상컨대 세금이 5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세금이 700만 원 났다. 정말 못한 거야. 뭔가를 세테크가 할 게 천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세테크를 물으면,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뭐 땡땡 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딱 물었는데 땡땡 소득 금액이 얼마래? 세금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대? 아, 그러면 더 이상 안 오셔도 돼요. 그 정도 잘하고 계십니다. 대충 이렇게 판단이 되죠. 사실 이해가시죠? 감이라는 것을 저는 통상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서 세금이 이미, 그러면 내가 세금 줄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필요경비를 잘 빼야 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필요경비를 정말 구성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지. 사, 근, 연, 이, 배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기타소득이라고 해요. 기타라는 말은 알죠? 우리가 대부분 나머지는 기타라고 하죠. 나머지 소득이 기타소득인데, 기타소득의 그 구조가 요거랑 똑같아요. 비분, 총, 필, 맞죠? 앞에 글자만 딱딱 바뀌었죠. 맞죠? 이 두 개는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세금 내리는 것도 되게 비슷해요. 사업소득부터 조금 뜯어볼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이 부분은 내일 마무리 짓고요.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사업, 기타, 근로, 연금, 이자, 배당을 훅 압축하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인 거지. 자, 그러면 제 밑에 거 라인 볼게요. 사업, 기타, 근로, 연금, 이자, 배당을 훅 압축하면 뭐라고 바뀐다고요? 여기는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종합소득금액하고 종합소득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종합소득에서 빼기 세 가지를 해야 종합소득금액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배우자 공제의 조건이 뭐냐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예요.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라는 말은 이게 100만 원이에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이게 100만 원인 거죠. 내 아내가 구멍가게, 즉 그 편의점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의 총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을 벌었어. 이야기야. 매출이 1000만 원이 벌었어. 나는 아내를 공제할 수 있을까라는 거야. 모르지.
그래서 나중에 세금 계산을 했더니 아내가 매출이 1,000만 원인데 필요 경비가 900만 원인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된 거죠? 1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아내를 공제할 수가 있다 이거죠. 두 번째, 내가 올해 아내의 총 매출, 총 수익 금액이 얼마였냐면 1억이었어. 그러면 나는 아내를 공제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안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때 계산해보니까 필요 경비가 9,900만 원인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1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나는 아내를 공제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남편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근로소득자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언제 하죠? 2월 달 합니다. 연말정산 2월 달에. 종소득 신고가 언제죠? 5월 달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2월 달 연말정산을 할 때 이미 아내를 빼고 세금 계산하겠지. 근데 5월 달에 종소득 신고 때 아내 소득세 계산은 되겠지. 근데 이미 그때 계산해보니 아내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된 거야. 그러면 남편에게 이제 빠졌잖아. 그럼 남편 거를 다시 수정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죠. 대부분의 이런 상황이 많은 게 구멍가게라고 표현했지만 뭐 아내가 뭐 이제 영업을 한다든지 영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소득이 이렇게 들고나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한번 해보고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가지 확인 한번 해보면 그거는 그때서야 남편 소득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